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그리고 개그맨 이종규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야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님과 신부님이 해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분들로부터. 네, 오늘은 목사님과 신부님 모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초고령 사회, 저출산 문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단순히 나이 또는 출산 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문화 뭐 이런 게 다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 문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또 시스템이 또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연결된 문제죠. 네. 네. 그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을 세대 아니면은 뭐 어르신이 된 노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대, 거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문제인 거죠. 이게 누구의 탓이거나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고령화에 이어서 오늘은 저출산 문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저출산 우리야 당연히 걱정하지만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됐다. 그렇죠. 이거 실감되나요, 정규 씨?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분 그 교수님 있잖아요.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대한민국 망했네요 하는 짤. 네,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야, 지금 그렇구나. 근데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또 더 떨어졌다고 하는 것 같던데. 0.6. 그렇죠. 29세 미만의 인구수보다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목사님 어떻습니까? 종교 현장에서도 저출산 체감하시나요? 그렇죠. 저희 학교 다니고 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주일학교라고 해서 정말 주일학교 미어 터졌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로. 정말 뭐 같은 학년도 이렇게 분반할 정도로 맞아요. 막 그런 정도로 이제 주일학교가 활성화돼 있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교인이 이제 감도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가 거의 지금 문 닫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가톨릭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주일학교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도 비슷하고요. 이제 특히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서울교구니까 서울신학교 출신인데 서울이 좀 낫기는 낫거든요, 지방보다는.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랑 비슷하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30 몇 명씩 입학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신학교도 두세 명 정도, 3분의 1 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 스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억을 돌이켜 보면은 저래도 이제 동자성은 볼 수가 없게 됐다. 어린이 법당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스님이 나오지 않으시는 날이라서 제가 불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게 되는데요. 불교가 저출산 영향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전국의 출가자가 10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네. 그리고 방금 목사님 신부님도 말씀해 주셨고 천주교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 말이죠.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제2의 도시가 부산인데 천주교로 봤을 때는 이제 부산이 제2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3년 전인가 4년 전에 부산신학교가 이제 신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이제 부산신학교 출신들이 이제 다른 신학교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성룡 신부님 같은 경우에 막내 혹시 아니십니까? 저는 막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한 번 서품 받을 때 한 30명 정도 매년 서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서울교구 기준으로 서울교구도 뭐 20명대 아래로 떨어진 거니까 그 서품자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후배가 매년 점점 늘어나는데 그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목사 임직하는 경우가 꼭 그렇게 저출산 때문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또 학생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갖는 사람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일학교가 사람이 없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안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성직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 수도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봉사활동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 청년들이 주축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봉사활동도 타격이 크겠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교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규정이나 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30살 미만이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35살 되다가 40살 되다가 지금은 거의 공식적으로 45세까지 청년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30살이 넘으면 본인이 청년 미사 가고 싶거나 청년 활동하고 싶어도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너 이렇게 애들 괜히 길 막고 이러지 말고 어른들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5세까지 그게 넓혀졌어요. 예. 30살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무지하게 심각한 거고 그만큼 또 사람이 없는 거죠. 청년 때 나이 사람이. 네. 사실 뭐 유엔에서는 60살까지 뭐 청년이라고 예. 네. 한다는 다 청년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청소년, 청년 신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교회와 성당에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썩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란 말을 써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된다.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교회 안에서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별 큰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저출산 문제 100% 저출산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 않은 지금 해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죠. 네. 서울에 보면 이제 100년 넘은 초등학교들 많거든요. 김진 목사님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네, 저희가 다닌 학교가 이제 그 종로구에 있는 교동 초등학교. 아 유명한 학교 아니에요? 명문 출신이십니다. 교동 초등학교가 국공립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데 1894년에 개교했어요. 고종황제 때. 네, 고종황제 때. 만 130년 와, 됐습니다. 대박. 예. 이 교동 초등학교 지금 문 닫게 생겼고요. 그 1년 뒤인 1895년에 개교한 한 제동 초등학교 다 근처에 있죠. 네. 이것도 폐교 직전이라고 하고요. 학생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학년에 반이 1개. 뭐 이 정도 간신히 있고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서울인데도. 일이 벌어지고 야, 있어요. 진짜 그 시골이나 에서는 뭐, 어디 이제 진짜 좀 청년들이 없고 이런 데서는 1개 반 정도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서울 한복판에 그러니까. 이게 야 이럴 수가 있군요. 네. 교동초등학교, 제동초등학교 폐교 직전. 네. 아니 근데 그 김진 목사님께서 교동초등학교 나오셨으면 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씁쓸하실 것 제가 같아요. 그 그때 아팠다 그랬잖아요. 아파도 졸업은 막판에 못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뭐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목요는 이제 제일 오래 다녔고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교동초등학교는데 제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예.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학생 수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매년 이 교동초등학교의 그 존폐 위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특별히 이 교동초등학교는 단순히 오래 어떤 그 전통이 오래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인재들이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또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네. 씁쓸하죠. 네. 요즘 저출산 지원 책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우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젊은이들이. 예. 물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뭐 늘어나는 게 좋겠지만 말이죠. 결혼 왜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긴 하지만 나라를 막론하고 이제 오늘날의 소위 지금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없이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시혜적으로 돈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 먼저 문자 주고 계신데요.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제작진님 선곡 좋아요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뱃살의 미처님,
봄봄 여기저기에서 말들 하시네요. 하지만 전 아직도 겨울인가요? 감기에 훌쩍거리며 살아요. 봄은 곧 오겠죠? 봄 왔습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더 겨울보다 감기 네. 걸릴 위험이 더 맞아요. 높죠. 감기가 또 걸리면 오래 가더라고요. 네. 요즘에. 출산하면은 몇 억 원 준다며 조삼모사 하지 말고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하면 출산율 올라가지 않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태현님, 헐 시작부터 좋네요. 예전에 많이 들었죠. 네, 라이언el 리치의 Say You Say Me 네. 말씀하시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살만한 세상 출첵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팅 해주셨어요. 꽃마리님. 모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곡이 제가 좋아하는 곡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유익한 방송 귀 쫑긋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6520님. 저는 딸만 셋인데요. 얼마나 살만 나는데 요즘 친구들 제발 하나라도 출산하세요. 복지는 좋아지겠죠.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캠님. 신부님, 목사님, 우리 국민의 나침반과 등불이 되어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나침반 하고 계시잖아요. 2636님. 저는 사교육을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남들 시키니까 안 시킬 수도 없고 요즘은 학원을 안 다니면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 비용이 일반 어마어마하죠. 중산층 그렇죠. 서민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애 낳을 걱정도 더 커지는 거죠. 9614님.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써주세요. 네, 저출생. 관계 당국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출생 인구 감소가 문제입니다. 해주셨습니다. 977 하나님. 어른들 말씀이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덕담하셔서 애들이 잘 살고자 결혼해도 아이 계획을 안 세우던데요. 약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로 생태계가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이제 우리 9771님이 보내주신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 주변에도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애를 낳고 또 키우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안 낳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둘이 뭔가 이제 뭔가가 더 하고 싶거나 네, 뭔가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는 게 부담스럽거나 네, 아니면 뭔가 자기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결혼이나 출산 한국의 젊은 층에게는 좀 먼 나라 얘기같이 돼버렸는데 말이죠. 20대 30대 사회 진출 시기도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네. 비해서. 네. 그리고 더 경쟁이 심해졌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가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악순환이죠. 근데 결혼을 하고도 애 안 낳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잖아요. 어떻게 많죠. 보십니까? 예, 요새는. 네. 그러니까 많은 여기 젊은 부부들이 그 애를 안 낳는 이유를 만약에 물으면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 이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를 키우는 그 비용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계산, 경제적인 계획 하에 볼 때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것은 너무 무리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슬퍼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생명을 낳고 키우고 하는 이 거대한 인류의 어떤 그 문명의 그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그 경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 네. 그것이 현실이긴 한데 그런 기준이 절대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비극적이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생명의 가장 큰 과업은 자기 세대를 다음 세대 자꾸 이제 이어주는. 생산해서 이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 꿀벌이 됐던. 근데 우리 사자가 어른들, 됐던.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우리 할머니 시절에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그렇죠. 그게- 말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예, 다 애들은 그랬죠. 애를 먹을 거 다 태어나니까 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그 말하면 욕 먹어요. 집 앞 그릇 네. 차고 나온다. 예, 맞아요. 애 안 낳겠다고 선언하는 부부들. 정규 씨 사연 네.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결혼 3년 차에 들어섰지만 2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나 집값 급등 등에 따른 고통을 생각하면 아이 낳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풍토와 빈부격차, 집값 상승, 제가 겪는 문제들을 제 아이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 낳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신부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애가 셋이거든요. 애가 셋 낳을 때 아마 이분 상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경제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를 낳자 뭐 이런 계획 속에 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애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또 부담 뭐 전혀 갖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저는 이분이 그 빈부차나 집값 급등은 애를 낳건 낳지 않건 지금이 어렵다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건 분명해요. 애를 낳음으로써 낳지 않음으로써 정말 이 뭐 집값 폭등이라든가 빈부격차를 확 줄일 수 있다. 네. 정말 그러면 애를 낳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그 빈부격차나 집값 폭등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정말 애가 가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복, 그런 네. 그 가족의 어떤 그 의미,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애를 낳는 것이 아마 지금 삶의 어려운 조건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후회나 미련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후회나 미련이 남았을 때 시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를 낳는 것, 특히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소위 가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뭐 별로 그렇게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그때 애를 낳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장담을 못 하신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 1000년 전에도 보면은 세상 말세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그쵸, 다 그랬어요. 맞아요. 기록에 네. 보면 뭐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씀이죠. 서양 속담에 보면은 내가 한 일 중에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그렇죠. 잘 생각해봐라. 결혼 안 한 거, 애 안 낳은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3861님 문자 주셨습니다. 분식 가게를 하는 67세입니다. 단골이 된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결혼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취업도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버틴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속상합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유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문자 지적해 주신 977 하나님은 전 3남 1녀입니다 해주셨고요. 오. 삼남일녀. 네. 그리고 뱃살의 미처님 또 한 가지 더 올려주셨는데요. 아니요. 예전에도 먹기 살기 힘들고 불투명의 미래였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699님.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요. 키우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낳아서 고생하냐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0999님. 예전엔 결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나 당연시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자유로움이 커지다 보니까 출산 결혼이 계산적이 된 차이인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0622님. 자식 안 낳고 버는 대로 쓰고 빈털터리로 나이 들면 정부에서 다 걷어주는데 굳이 결혼을 하고 애 낳고 힘들게 살려고 하나요? 네. 파란파도님. 낙태나 피임을 없애면 인구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무리겠죠. 아, 네. 네, 이거 전 세계적인 이제 논란거리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특히 가톨릭 같은 데서는 더 그렇고요. 3027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저희 딸은 결혼 전에 3명 낳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 아들, 딸
둘을 낳았습니다. 제가 봐주고 있는데 힘은 들지만 너무 예뻐요. 딸도 얘네들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죠. 네. 예. 근데 저도 그 들어오는 사연에 되게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아이를 키우신 분들의 그런 입장이나 그런 삶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조금 즐겁게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라고 좀 자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키우고 계셨거나 혹은 키우신 분들이 아 너무 힘들었어 이런 말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부정적인 인식을 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청년 세대가 뭔가 좀 이 아이 키우는 건 힘든 거구나. 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포기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주 중요한 저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규 씨 말씀하시는 게 그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아이, 그 특히 여자나 저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 잘 낳았는데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야 결혼해서 저렇게 살려면 내가 왜 살아 결혼을 해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의식이 그 사람한테 심어져서 결혼에 부정이 생기는 거고요. 또 애를 자기가 부모한테 좋은 교육을 못 받았을 때 아 내가 애를 낳고 저렇게 우리 부모처럼 또는 우리 어떤 친족처럼 애를 저렇게 방치하고 교육을 못 한다면 난 그럴 자신 없어. 그럼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는 거지. 누굴 낳아서 애를 고생시켜. 네. 이런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부모들 애를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자녀가 듣거나 보는 데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넋두질이 살기 힘들다. 뭐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자기 애 아빠 험담을 한다든가 애 엄마 험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든가 너희들 키우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엄마는 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 엄마는 아버지 덕분에 그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철이 없을 때에는 아 내가 진짜 훌륭한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집에서 별로 기댈 게 없으니까 자녀한테 기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자녀가 이제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우리 엄마가 되게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퀴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떡하죠? 그럼 네. 퀴즈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살만세 OX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저출산에 대한 퀴즈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 연구소가 꼽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나 성당에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입이나 이단 같은 곳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입이나 이쪽에 빠진 청년들 거기 이제 들어갔다 나온 청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 가장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홀로서 이걸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외롭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입이나 이쪽 단체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해 줘요. 예를 들면 먹고 사는 문제. 예를 들면 그래도 공동생활을 하게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걔가 그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연결시켜 주고요. 또 그 선배, 후배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굉장히 외로움도. 외롭지도 다 해결해 줍니다. 끈끈하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해지고 또 그들이 거기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종의 자기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사실은 이게 정통 교회에서 했던 일이고 정통 종교에서 했던 일인데 이제 사회가 현대화되고 이제 개인화되면서 교회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틈새를 사이비가 틀고 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네. 맞아 이건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예. 네. 사이비들의. 네. 네. 그리고 내 말만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럼요. 네. 네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네. 이제 해결해 준다고 마음까지 딱 묶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성룡 신부님. 네.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제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네네. 피임이나 산화 조절도 네네. 하지 말라. 네. 이런 게 지금 상황에 볼 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오히려. 왜냐하면은 그 신자들이 어쨌든 가톨릭 교리 중에서 가장 따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거나 가장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죠. 방금 전에 네.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어떤 문제도 있냐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난임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왜냐하면 결혼을 워낙 늦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누군가는 아이를 안 낳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고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낳고 싶은데 못 낳아서 또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성당 안에서도 이게 다 매여 있는 거죠. 네. 저출산 이런 게 위기가 될 시점에서는 과거와 달리 낙태나 피임 여기에 대해서 천주가 더 엄격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현재 교황님께서 뭐 어쨌든 가톨릭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교황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리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변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가톨릭 그 신도가 많은 나라들이 인구가 많죠. 예, 아무래도 많잖아요. 예. 애들도 자녀 많이 수도 낳고. 많고. 네. 예. 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 문자 주고 계신데요. 4567님.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사교육으로 힘들어요. 다른 아이는 하는데 우리 아이만 못할 수가 없어요. 중국처럼 사교육 없애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이게 꼭 정답 정확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대학 입시가 진짜 학문이나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베베꽃 문제들. 학교 교육으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 네. 근데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렇지 않거든요. 네.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 다니는 영재들이 한국의 그 수능 시험 못 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교육 하라는 얘기죠. 네. 이 교육부가 어떻게 좀 사교육 시장하고 아주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그 뭐 이제 이미 저도 이제 라떼 이야기인데 진짜 저 때도 사실은 학원을 막 다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애들이 맞아요. 뭉쳐서 놀기 바쁘지. 네. 근데 요즘엔 아까 우리 문자 주신 분 계셨는데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학원을 안 다니면 애들이 이 뭔가 뭐 공동체 혹은 친구.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행복한 삶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외벌이로는 살기 힘든데 일하면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도요. 직장도 있어야 하죠. 7176님. 전 제가 20년 전으로 가면 애 안 낳을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하고요. 지금 너무 힘드신가 봅니다. 윤정아재님. 운정아재님. 저는 57세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막내 출산 후에 출산 축하금을 2만 원 받았는데요. 그 후 29년이 지난 지금 1억을 준다 해도 거부하는 현실이 매우 씁쓸해하고 우프네요. 새 아이들이 성인이 돼 있더라도 혜택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해주셨습니다. 4119님. 대한민국 땅에서 저희 집안 15대 가문이 끊길 것 같아요. 일남 일녀 둘 다 솔로로 산다네요. 부모인 제 잘못인가요? 걱정이 태산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네, 흥미로운 통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출산율이 높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교리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걱정만 하지 해라 말아라를 이제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개인의 어떤 자유도 있고 개인의 인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종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해라 말아라고 강압할 수는 없지만 해라 말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자꾸 이제 인식이 자꾸 생기니까 아 그래도 내가 안 하면 이게 뭔가 잘못 죄를 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높다는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저출생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인간에게 내렸던 사명 또는 뭐 분부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의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근데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처음에 인류가 태어났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번성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는 그 얘기를 자꾸만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의 신앙의 문제나 또 개인의 결혼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환경, 사회 분위기 또는 사회 정책 이것들이 아이를 또는 결혼을 못 낳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봐요. 네. 종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더라도 그나마 출산율이 조금 높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낳으면 다 키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것이 있는 거지만 사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네. 사회가 점점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해서 큰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그룹 있잖아요. 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 한 명당 출산 장려금 1억 원 지원한다. 네. 1억 원. 그리고 지금 발표했지만 소급해서 2021년 이후 출생자 다 준다는 거죠. 와. 지금까지 직원 66명이 총 70억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예. 설명할 게 있었는데요. 부영그룹 1억 원에 대한 젊은 층의 솔직한 생각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네. 사실 저도 그랬고 1억?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사실은 어떤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어떤 한 회사의 그렇죠. 정책이잖아요. 저도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임신하면 일단 부영그룹에 이력서를 넣어보자.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영그룹 외에도 롯데기업도 젊은 층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네. 올해부터 3자녀 이상 출산 시 2년간 다인승 차량을 무상 지원하기로 해서 또 화제가 됐고요. 네. 또 롯데그룹이 대기업 최초로 이미 2017년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했고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기업 내 출산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서 육아휴직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거 좋은 시도인데요. 경제적 지원이 사실은 가장 솔깃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어쨌든 대기업은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제 대기업이 아닌 곳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경제적 그렇죠. 지원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건 나라가 해야 되는 거지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종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무엇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데 힘들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의 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돈을 주고 말고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수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영 예가 물론 긍정적인 요소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도 좀 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너 애 낳으면 저 부영은 1억 준대. 아 그럼 좋겠다. 이래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야 그러면 나도 저 정도 보상이 돼야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그런 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생길까 봐. 상대적인 결핍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1억 못 받으니까 나 안 날래. 누가 난 1억 좀 날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금 더 그런 그 또 조금 이상한 기준이 돼버릴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국가 변화를 줄수 시책으로 있는, 해서 전 변화를 줄수 국민이 있는. 혜택을 받는다면 모를까. 지금 제 이거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애세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그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든 이유는 애세를 낳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건이 어떻게든 간에 모든 정책을 공평하게 줘야 되거든요. 애세를 낳은 모든 사람한테. 근데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막내가 세 번째가 대학을 가면 셋째는 무조건 그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한국 정책은 또. 네. 그래가지고 상위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저 보험료 몇 프로 이상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은 또 그거를 못 받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또 보험 정책이 자영업자는 엄청 높아요. 맞아요. 기준이 월급장 그러니까 보험료 많이 낸다고 잘 사는 사람 같지만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셋째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책적으로 볼 때 세 사람 셋째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 받고 갔어. 셋째 장학금 받고 그러면 그래? 나 두 명인데 나도 한번 셋째 낳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보험료가 얼마 이상 내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땡. 예.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렇죠. 네. 좌절하죠. 네. 네.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 애 낳는 대신 다른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네. 정규 씨 사연 읽어주시죠. 네. 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5년차 부부입니다. 저희는 자녀 양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고요. 각자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둘만은 너무 적적해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반려견의 사료값, 간식비, 목욕용품, 장난감, 옷 등의 월 100만 원가량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출산 후 드는 양육비나 교육비에 비하면 부담이 적은데 주변에서는 그럴 거면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아? 하면서 핀잔을 주네요. 네, 아이 대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딩펫 쪽이라고 요새 그렇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 키울 엄두는 안 나는데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뭐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모르겠지만 비용이 덜 드는 건 솔직히 사실인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아이는 계속 키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내가 마음이 바뀌면 안 키워도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분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반려견, 반려묘도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만 키우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물론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든데 적적하기 때문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운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 속에 사람은 피곤한데 반려견, 반려묘는 피곤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의 만족과 행복과 또 위안과 위로와 그 대치 그 반려견을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반려견한테 반려동물한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것이 꼭 자기한테 보답이 오지 않더라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치가 확산되고 또 그 가치들이 공유되는 이런 그 아이 키움, 생명 키움에 대한 그런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같은 차원에서 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 키우는 거하고
동물 키우는 거를 같은 차원. 물론 요새는 동물을 악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우리 예. 애가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이지 않나.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책임감도 덜하고 불편함도 적고 고충도 훨씬 적고 근데 나한테 이제 기쁨을 주니까 항상 자기한테 꼬리 흔들고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도 키우면서 반려동물도 키운다. 키우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946님,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힘이 들지만 그래도 아이 덕분에 삶에 힘이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8540님, 종교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니까 출산율이 높은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9076님, 정답 보내주셨네요. 정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네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7759님, 세상의 아름다운 꽃은 아기의 웃음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버거운 세상인 듯합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7546님, 고등학생, 중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는 결혼하기가 싫대요. 혼자서 재미있게 살겠답니다. 네, 그렇군요. 4903님, 저도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보다 아이들 세대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3861 하나님, 슬프게도 우리나라요, 대한민국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것으로 1등인지 마음이 아픕니다. 살기 좋은 나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면 왜 안 낳겠어요. 제발 정치하는 분들 앞장서 주세요. 해주셨습니다. 7176님, 난임 부부에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 부탁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신부님 또 목사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이를 안 낳고 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목사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또 아이 셋을 낳고 키워본 아빠로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길이 다 있습니다. 그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죽음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타인의 죽음을. 근데 예전에는 자녀가 있는데도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자녀와 연락이 안 돼서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 한 몇 년 전부터는 진짜 자녀가 없이 평생 사시다가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씁쓸하기도 한데요. 지금의 어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의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고민을 또 결혼하실 분들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규 씨 부탁합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는데 OECD 38개국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9076님입니다. 5가 정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9076님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출생 관련해서 애청자들의 고민도 느낄 수 있었고요.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정규 씨의 좋은 말씀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공론장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출연자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